신인간혁명 제12권 이케다 다이사쿠 천무 희망은 환희의 선율을 연주한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전진하고자 하는 활력이 넘쳐 흐른다. 네모난 모는 종이 같이 디자인된 하얀 대리석 벽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1967년 9월 1일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학계 본부 옆에 소카 문화회관이 완성되어 대망하던 입불식이 거행되었다. 지상 7층, 옥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소카 문화회관은 남쪽과 북쪽 외벽에 유고슬라비아산 흰 대리석을 사용해 실로 백악, 백색이나 담황색의 부드러운 석회질 암석의 전당 같은 느낌을 주었다. 5층에는 대강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집회실이 또 3층과 4층에는 영화나 연극, 콘서트 등을 공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을 비치한 홀이 있었다. 게다가 각종 회의실은 물론 최신식 전동 서가를 설치한 도서실도 있었다. 또 대형 콘크리트 기둥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어느 층이나 밝고 무척 넓었다. 소카 문화회관 건설인 1964년 5월 3일에 열린 본부 총회 석상에서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1966년 1월에 기공식을 했고 마침내 1년 반 만에 완공하게 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근대적이며 짜임새 있는 건축물에 감탄하면서 조금은 긴장된 얼굴로 식이 거행될 회합 장소로 향했다. 주요 회합 장소인 5층 대강당은 250여 장의 다다미가 깔려 있고 수령 600년 이상 된 삼나무로 내벽을 장식해 중무함과 온화함을 느끼게 했다. 이 대강당 외에도 지하 집회실과 옆 건물인 학계본부 3층 강당을 회합 장소로 사용했는데 이곳에서는 최신 장비를 설치해 회합 상황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장엄하고 설비 또한 시대의 첨단을 걷는 건물이었다. 이 건물에는 미래의 세계 인류 무대로 힘차게 뛰어나갈 청년들을 위해 최고의 것을 호흡하도록 해주고 싶은 신이치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오전 10시 반, 생기 넘치는 낙경식이 시작되었다. 환희에 찬 목소리가 훌륭하게 어우러진 독경과 창제를 마친 후 시공자와 예술부장, 문화국장 등이 차례로 인사했다. 그들 모두의 인사말에는 문화창조의 아성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다. 끝으로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의 축사 순서가 되었다. 신이치는 먼저 설계, 시공자, 현장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친애하는 대표 간부 여러분과 함께 제3회 문명 건설이라는 새롭고도 웅혼한 제1보를 이 훌륭한 소카 문화회관에서 내딛게 된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광선유포란 한마디로 니치렌 대성인의 대불법을 근조로 한 가장 찬란한 문화 사회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조로 한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즉 색심불이의 대생명 철학을 근간으로 한 중도주의에 의한 문명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정체 상태에 놓여 일본이나 아시아도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도 그 커다란 역사의 흐름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이 중도주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시대의 추세라고 나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 신념을 더욱 깊게 다지고 사이좋고 명랑하게 경쾌하고 긍지도 드높게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대행진을 개시합시다. 니지렌 대성인께서는 우리 일체 중생을 위해 가시밭길을 개척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의 대표로서 대성인 불법을 철저히 실천해 온 우리 창가학회도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선유포의 때는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힘껏 광포라는 금색의 길과 황금의 길을 당당하게 개척하면서 새로운 전진을 개시해 갈 것을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라는 신선한 느낌의 명칭을 쓴 것도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안이었다.
문화는 인간성의 발로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정신과 생명을 경작하고 풍부한 인간성이라는 토양을 배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는 그 토양 위에서 예술과 문학은 물론 교육, 정치 등 넓은 의미에서의 우수하고 뛰어난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우리라고 확신했다. 낙성 입불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홀에서 소카 문화회관 낙성을 축하하는 오프닝 쇼가 개최되었다. 제3문명 건설을 향해 개막한 광포 제2라운드의 첫 무대였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검은고 독주로 막을 연 무대는 축하 행사인 일본 무용으로 이어졌다. 일본 모형은 눈, 달, 꽃 이렇게 3부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인원 26명의 예술부 멤버들이 꾸미는 화려한 무대였다. 그 중에서도 제2부인 눈에서 십계론을 기조로 생명 변화를 표현한 창작 무용은 수많은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이것은 예술부 멤버가 불법을 근저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자 많은 고심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고통스러운 지옥계에서 평온한 마음의 인계로 그리고 인계에서 기쁨의 천계로 변해가는 인간 생명의 다이너미즘, 역동설을 애도 말기의 풍속을 통해 표현한 무용에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기계가 맥박쳤다. 무대는 현대 리듬으로 바뀌어 경쾌한 댄스와 하와이풍의 연주 등이 이어졌고 계속해서 합창 순서가 되었다. 도민 합창 콩쿠르 1위의 실적을 자랑하는 여자부 후지 합창단은 벚꽃 등 세 곡을 불렀다. 그리고 후지 소년 합창단과 희망 소녀 합창단은 풍차 등 8곡을 발랄하게 합창했다. 환희에 찬 합창에 큰 박수가 홀을 뒤흔들었다. 오프닝 쇼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후지 교향악단의 연주였다. 그들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의 선율이 장례를 압도했다. 자신의 손으로 인간 문화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혼이 담긴 힘찬 연주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청춘 시절부터 이 운명을 좋아해 즐겨 들었다. 잘 들리지 않는 귀와 잇따라 덮쳐온 고난의 폭풍. 그러나 그 운명의 노도에 가면이 맞서 일어선 베토벤. 시니치가 이 곡을 좋아하는 것은 이 곡에서 악성의 혼이 일궈낸 괴가 큰 성과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명의 서민인 창가의 동지도 숙명을 사명으로 전환해 자신의 운명과 싸워 승리했다. 승리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개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서 새로운 인간 문화 창조를 위해 일어서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시니치의 가슴은 고동쳤다. 이 소카 문화회관에 이어서 간사이 문화회관도 오사카된 노지구에 완성되었다. 9월 10일에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간사이 문화회관 낙성 입불식이 거행되었다. 그 후 문화회관은 전국 각지 그리고 세계 각지에 건설되었다. 그것은 불법을 기조로 평화와 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창가학회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시니치는 간사이 문화회관의 낙성 입불식을 마치고 시코쿠, 규슈 지도를 위해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9월 11일에 다카마스에서 개최된 시코쿠 간부 대회 석상에서 시코쿠의 모토로 낙토건설의 혁명아가 되라고 발표했다. 그의 시니치는 전국을 돌면서 광포 제2라운드의 출발에 즈음해 활동의 기치로 각 방면에 모토를 제시했다. 간사이는 이미 1964년 1월에 상승 간사이, 항상 승리하는 간사이가 되라고 호소했는데 1967년 6월에 또다시 상승 간사이가 되라를 모토로 재확인했다. 7월로 들어서자 9일에 규슈 간부 대회에서는 항상 선구의 규슈가 되라. 10일에 주부 간부 대회에서는 광포의 견루, 구조나 방비가 튼튼해서 처부수기 어려운 보루. 주부가 되라. 15일에 도쿠 간부 대회에서는 인재의 아성, 도쿠가 되라라는 모토를 발표했다. 게다가 8월에는 21일에 개최된 홋카이도 간부 대회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되라. 26일에 개최된 주코쿠 간부 대회에서는 광포의 새로운 조류가 되라라는 모토를 제시했다. 신이치는 9월 11일에 시코쿠에 이어 10월 18일에는 전국의 모범 도쿄가 되라라는 모토를 도쿄 주변 각 현을 포함한 수도권 멤버들에게 보냈다. 이로써 일본 내의 각 방면의 모토가 전부 정해졌다.
전진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사명, 더불어 결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모토가 필요하다. 그 모토를 항상 서로 확인함으로써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다. 또 사명과 긍지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시니치가 각 방면에 제시한 이 모토들은 그 후에 각지의 전통적인 정신으로 굳어진다. 전날까지 내리던 비가 개어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아름답고 상쾌한 날씨였다. 1967년 10월 15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세기의 대제전, 도쿄 문화제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모든 것이 미증류의 제전이었다. 모든 것이 감동의 드라마, 대드라마였다. 모든 것이 환희에 찬 커다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모든 것이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다. 출연자만 해도 카드 섹션 4만 2천 명을 포함하여 무려 6만 2천 명에 달하는 학회에서 개최한 문화재 사상 가장 대규모 행사였다. 지난해 가을 비 내리는 고시행구장에서 개최된 바로 그 간사이 문화재에서는 카드 섹션 2만 2천 명의 총 출연자는 4만 1천 명이었다. 또 3년 전 1964년에도 이 국립 경기장을 사용해 제2회 문화제를 개최했는데 그때 카드 섹션은 3만 명의 출연자 총 인원은 4만 5천 명이었다. 그 행사들을 훨씬 웃도는 전례가 없는 대문화제였던 것이다. 그해 1월 1일자 세이쿄 신문의 야마모토 회장과 함께 한 좌담회가 게재되었는데 그 속에서 신이치는 이렇게 호소했다. 10월에 도쿄에서 대대적인 문화제를 개최합시다. 문화제는 창가 학회가 문화 향상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며 평화 문화를 애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축도입니다. 그 모습을 다수의 내빈을 초대해 보여드립시다. 이제까지 문화제를 본 사람들 중에는 학회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론보다 증거라는 말처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를 본 수도권 멤버들은 문화제를 기대하고 희망으로 삼으면서 활동을 추진했다. 또 남녀 청년부 순회 간부들은 모든 면에서 사상 최고의 문화제로 만들자라고 서로 결의했다. 그 후 5월 3일 개최된 본부 총회에서 광포의 제2라운드로 들어섰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문화제를 우리 손으로 반드시 대성공시키자며 그 결의는 더욱더 견고해졌다. 더 나아가 문화재 직전인 10월 12일에 정본당 건립 발원식이 거행된다는 점에서 이 문화재는 세계 평화의 근본 도량인 정본당 건립을 위한 전야제로서 그 의의가 부여되었다. 도쿄 문화재 준비는 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즈미다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문화재 실행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밑에 청년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기와 연출 책임자는 부 남자부장인 구보타 나오히로였다. 구보타는 민주음악협회의 약칭으로 직원으로 해외에서 초빙한 소련의 노보시빌스크 발레단과 벨기에의 20세기 발레단 등을 맞이하는 임무를 맡아 무대 연구를 해왔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재를 하나의 무대로 보고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를 설정하고자 고심했다. 지금까지 개최된 문화제에서는 일관된 주제 아래 연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가 없었다. 구보타의 머리에 이미지로 떠오른 것은 1930년에 학회가 창립한 이래로 7년마다 커다란 전진의 마디를 새겨온 7개의 종이었다. 그는 그 중에서 도다제 2대 회장 서거 후 야마모토 시니치가 후계의 제자로 일어서서 제3대 회장에 취임하고 노도와 같은 전진을 개시한 다섯 번째의 종 1958년 1965년부터 광포 흐름을 표현하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종이 울리는 시기가 끝나는 1972년 이때의 정본당 건립을 향해 기쁨에 찬 대행진을 계속하는 창가 벗들의 모습을 묘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3월에 임시 본부 간부회에서 야마모토 회장이 제창한 녹색 숲과 분수가 있는 속에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의 도시 대도쿄의 구상과 어느덧 내년으로 다가온 소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개교라는 희망에 찬 전망도 표현하고 싶었다. 구보타는 그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로는 세계 평화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금년이 도다 조세이가 원수포 금지 선언을 발표한 지 10주년에 해당하고 광포의 제2라운드에 들어선 지금이 드디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어설 시대라고 자각했기 때문이다. 또 모든 동지들이 그 완성을 대망하고 지표로 삼고 있는 정본당이야말로 평화를 기원하는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종합 예술로 정리해 완성할 것이냐였다. 구보타는 무대 진행이 내레이션과 피리의 신호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유려하게 장면을 전개시키고 싶었다. 그래야만 하나의 무대로 일관된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준비위원회에 앞서 청년부의 순회 간부들이 기획의 원안을 검토했다. 그때 구보타는 그 아이디어를 건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훌륭한 착상에 감탄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모든 행사를 음악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은 도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정지될 경우 전체가 실패해 버리게 된다. 더구나 문화재의 장소가 극장이 아닌 경기장이다. 그러므로 결코 음향 효과가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출연자나 관람객들이 충분히 음악을 청취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성공한다면 매우 훌륭하지만 위험도 또한 높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벽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결국 어려움을 각오하고 청년들은 이 시도에 도전하기로 했다. 구보타의 발상을 기초로 연기 프로그램 원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6월 24일 도쿄문화재의 첫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거의 원안 그대로 줄거리가 정해지고 각 부에서 출연자를 모집해 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연기 프로그램별로 연습이 시작된 것은 7월 중순이었다. 도쿄문화재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 이날부터 성대한 대무대를 목표로 자신에게 끝까지 도전하는 각자 인생 드라마가 엮어졌다. 요코하마 도쿄 국립경기장은 중천에 떠오른 눈부신 태양빛에 감싸여 있었다. 스탠드는 카드 섹션 멤버를 포함해 7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오후 1시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화재에 초대된 내빈들도 재계인, 언론인, 학자, 각국의 주일 대사 등 무려 5천여 명에 달했다. 또 외무 대신 외교통상부 장관과 문부 대신 교육부 장관 등의 강요와 도지사를 비롯한 도쿄 주변 현해 지사, 야당 지도자 등 정치가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쾅쾅! 이윽고 도쿄 문화재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가 터졌다. 그때까지 흰색이던 백스탠드의 카드 섹션 좌석에 금, 은, 빨강, 노랑, 녹색 등 13색의 가로줄 무늬로 된 막이 떠오르고 장중한 음악에 맞춰 좌우로 열려나갔다. 곧이어 웅장한 후지산이 표현되어 나타났다. 관객석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둥! 장엄한 종소리에 맞추어 후지산은 새벽의 어둠에서 여명으로 차츰 모습을 바꾸며 조금씩 밝아졌다. 종은 5차례 울렸다. 5번째 종의 개막이었다. 이미 카드 섹션은 관객을 매료시키고 있었다. 뒤이어 후지산을 배경으로 5천 마리의 비둘기가 일제히 방조되었다. 비둘기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경기장 상공을 선회하다가 창공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 광경에 큰 박수가 터졌다. 리허설을 거치지 않은 비둘기들의 훌륭한 연기였다. 그 5천 마리의 비둘기를 수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둘기 수집을 담당한 남자부 멤버는 도쿄와 간토 일대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비둘기 집이 있는 가정집을 찾아가 비둘기를 빌려달라고 교섭했다. 9월 하술에는 담당 남자부 멤버가 비둘기 수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세교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 기사를 보고 이와테 현에 사는 형제는 기르고 있는 비둘기 2마리를 행사에 사용해 달라며 편지를 보냈다. 비록 자신들은 도쿄 문화제에 참석할 수 없지만 대신에 비둘기를 참가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쓴 편지였다. 후쿠오카현 청년들도 비둘기를 보내줬다.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들의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비둘기 담당 멤버는 각처에서 빌려준 소중한 비둘기가 상처 입거나 병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비둘기 다루는 방법을 공부했다. 비둘기를 결집하는 전날부터는 멤버들이 철야로 경비를 섰다. 그리고 이 순간 그 5천 마리의 비둘기가 태양빛을 흠뻑 받으며 희망찬 날갯짓으로 푸른 하늘 드높이 비상했다. 후지산이 사라지자 흰색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1967, 1967 도쿄 문화재라는 글자가 백스탠드 가득히 펼쳐졌다.
카드 섹션은 중앙에 한 송이의 모란을 그려냈다. 그 모란이 점점 커져서 순식간에 스탠드를 가득 메웠다. 그 다음으로 홍백의 매화가 나타나는가 싶더니 바로 벚꽃에 봉우리가 그려지고 그것이 활짝 피었다. 게다가 유채꽃, 제비꽃, 장미꽃 모양으로 카드 섹션이 바뀌면서 그 꽃밭 속을 아기 사슴이 달려갔다. 실로 스탠드라는 커다란 화면에 전개된 대형 애니메이션이었다. 카드 섹션은 3년 전 1964년 11월에 이곳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회 문화제에서 단결의 연기로 각광받았다. 백스탠드의 멤버들이 여러 가지 빛깔로 된 색판을 사용해 잇따라 글자와 그림을 그리는 본격적인 카드 섹션은 이 시기에 등장했다. 1966년 쏟아지는 빛 속에서 거행된 간사이 문화제에서는 그 기술이 더욱 향상되어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는 카드 섹션을 선보였다. 그것이 매스컴에도 크게 다루어져서 그 후로 카드 섹션은 학회 문화제의 주요한 연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도쿄 문화제 카드 섹션 관계자는 결의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최고의 단결미를 보여주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자. 그리하여 간사이 문화제에서 카드 섹션 그림이 52종류였던 것에 비해 도쿄 문화제에서는 279종류의 그림이 대형 스탠드에 그려지게 되었다. 이 카드 섹션의 도안을 작성한 사람은 서양 화가와 일본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 30여 명의 예술부 멤버였다. 운동장에서 보여줄 연기가 결정되자 예술부 멤버들의 작업은 더욱 바빠졌다. 연기 내용에 알맞게 카드 섹션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했다. 카드 섹션 담당자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그저 말로만 청춘의 환희나 미래의 도시를 표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예술부 멤버들은 이미지를 떠올려서 구체적인 도안으로 만들어야 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에 날이 새어버린 적도 많았다. 밑그림을 그려냈다 하더라도 관계자와 검토를 거친 끝에 채택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도 많았다. 카드 섹션의 모든 그림이 결정되기까지 원화로 나온 밑그림은 3,000장 혹은 5,000장이라고도 한다. 밑그림 제작을 맡은 예술부 멤버 중에는 일본 미술 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한 화가와 모 미술가 협회 창립 회원으로 등록되어 세상에 잘 알려진 유명 화가도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문화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저명 화가들이 그린 밑그림도 가차없이 버렸던 것이다. 검토하는 멤버들은 그것을 누가 그렸는지도 몰랐고 모두가 감탄하고 납득이 가는 그림이 아니면 심사에서 합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성 들여 그린 밑그림이 몇 번이고 버려져도 그런 일로 불평하거나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는 예술부 멤버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 모두 자신이 화단에서 갖고 있는 위치와 권위를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문화재 성공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 멤버들은 모두 힘을 합쳐 후세에 남을 최고의 카드 섹션을 만들자고 철저하게 결의하고 모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채택되지 않고 버려지면 자기의 그림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도전 의욕을 더욱 불태웠다. 일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모습에 젊은 예술부 멤버가 저명한 화가에게 물었다. 고명하신 선생님께서 자원봉사로 카드 세션 밑그림을 그리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화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화가이기 이전의 학회원입니다. 일개 회원으로서 광선유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화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문화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더욱이 이 작업은 불법의 훌륭함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천재이루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이지요. 또 다양한 생각이나 화풍을 가진 사람이 힘을 합쳐 새로운 예술을 창출하는 일이란 흔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자신의 세계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그만큼 이 기회는 나에게 새로운 자극과 발상을 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나 자신만의 좁은 세계를 열어 경외를 높일 생각입니다. 날이 갈수록 카드 섹션을 제작하는 멤버들의 일은 늘어났다. 그래서 아예 작업장에서 숙식하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8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작업이 추가되었다. 백스탠드의 정확한 측량에 준해 만들어진 카드 섹션의 좌석 도면에 채용된 밑그림을 한 면씩 색을 칠하며 옮겨 그리는 작업이었다. 좌석 도면은 백스탠드의 세로와 가로의 비율에
맞춰 세로 35cm, 가로 3m라는 띠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 형태에 맞추기 위해 때로는 밑그림을 대폭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좌석 도면의 면수는 42,000면이었다. 한 면을 칠하는데 3초가 걸린다고 할 경우 한 장을 완성하는 데만 12만 6천 초, 실로 35시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좌석 도면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도 포함해 450장 정도 제작되었다. 좌석 도면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하려면 작업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대거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예술부에서 협력을 호소하자 200명에 이르는 예술부 멤버들이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 예술부 멤버가 전부 화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배우와 음악가 등 그림과는 무관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달려와 주었다. 거의 날마다 가나가와 오후나에 있는 촬영소에서 달려와 작업에 참여하는 여배우도 있었다. 피아노 연주자도 성악가도 다도가도 있었다. 모두 자신의 일을 하면서 참여하는 작업이었다. 주간에 와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작업하는 사람도 있었다. 작업장은 24시간 내내 풀 가동되었다. 이리하여 완성된 좌석 도면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무슨 색반을 올리는가를 번호로 표시한 개인 번호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신호 하나로 색판을 올리는 연습이 반복되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 카드 섹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색판을 0.5초 간격으로 바꿔야 하는 장면도 있었다. 백스탠드의 카드 섹션은 세 개의 꽃들이 이어서 빨간색을 주요 테마로 한 타오르는 듯한 추상화로 변했다. 운동장에는 노란색과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은 2,000명의 여자부 멤버들이 입장했다. 댄스 환희가 시작된 것이다. 각각의 연기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추진해온 평화 건설을 향한 노도와 같은 전진이 표현되었다. 댄스 환희는 제2대 회장인 도다 조세이의 서거 후 2년간의 회장 부재 기간을 거쳐 야마모토 회장이 탄생한 새 출발의 기쁨과 약동을 표현한 창작 댄스였다. 안무 담당자는 창작 무용가인 오우치 히로유키와 게이코 부부였다. 그들은 1962년에 20명이 모여 학예부 제2부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예술부 1기생들이다. 게이코의 할아버지는 아오모리 현과 아키타 현의 경계 지역에 있는 도하다 호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각시송어 양식에 성공한 것으로 유명한 와이나이 사다 유키였다. 게이코는 1921년에 아키타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무용을 매우 좋아한 게이코는 12세 되던 해에 상경했다. 모 창작 무용가의 계시, 스승집에 기거하면서 이를 돌보며 기회를 익히는 제자가 된 것이다. 스승은 시각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뛰어난 실력을 지닌 창작 무용가 중에 제1인자였다. 계시로서 받는 수업은 엄격했다. 게이코는 스승의 식사 담당을 맡았는데 식기나 젓가락을 조금만 틀어지게 놓아도 심하게 꾸중들었다. 또 매일 아침 30분간 정성 들여 무용을 연마해야만 했다.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힘든 나날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집안일을 하면서 짬짬이 무용 연습을 했다.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을 충분히 익히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 밤중에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는 게이코 외에도 여러 명의 계시가 있었지만 모두 스승의 엄격함에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었다. 그러나 스승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스승은 게이코를 자신의 상대 역으로 무대에 서게 했다. 정밀성과 지속력, 예민한 감각 등이 요구되는 아주 어려운 무대였다. 게이코는 그 대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스승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무용수로 단련되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게이코는 같은 문화생인 오우치 히로유키와 결혼했다. 그리고는 부부가 함께 창작 무용 연구소를 개설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 출발은 순조로웠다. 1941년 예능제 창작무용 콩쿠르에서 연기한 야마토, 일본의 옛 명칭이 가수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문부 대신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호사다마랄까? 문부대 신상을 수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히로유키가 강제 징병되었다. 게이코는 젖먹이를 안고 공습을 피해 다녀야만 했다. 전쟁은 그들 부부가 생애 보람으로 삼았던 무용마저도
빼앗아갔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 군대에서 돌아온 히로유키는 1951년 게이코와 함께 2차 대전 후에 제1회 무용 발표회를 열었다. 매스컴은 하늘같이 그들의 무용에 찬사를 보냈다. 무용계에서도 그들 부부의 창작 무용을 높이 평가했다. 또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 정부의 초대를 받아 공연하는 등 무용가로서 또다시 영광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함과는 달리 부부는 발표회 때문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게다가 게이코는 한 가지 더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장차 나이가 들어 50대, 60대가 되고 젊음과 창조성을 잃게 되면 무용가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으로 고민했던 것이다. 그 무렵 부부는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불법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 히로유키는 창가업계라는 말을 듣자 극구 반대했다. 피나는 노력으로 창작 무용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쌓아 올린 히로유키는 신앙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신앙은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지었다. 그런 가운데 히로유키는 늘어나는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위궤양에 걸리고 말았다. 어느 날 안면에 있는 학개원이 또다시 불법 이야기를 하러 찾아왔다. 학개원이 입신을 권유하자 게이코가 반문했다. 신심을 하면 어떤 소원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도 무용가로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분명히 몸도 쇠약해지고 운동 능력도 저하될 겁니다. 그런데도 생애, 훌륭한 예술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증할 수 있습니까? 오우치게이코는 학교원인 상대가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대는 주저없이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다. 물론입니다. 절대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회는 연마됩니다. 게다가 그는 어서까지 펼치고 불법이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확신에 찬 그의 말은 게이코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날 바로 입회를 결의했다. 남편 히로유키도 오로지 위궤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함께 신심을 하기로 했다. 1954년 7월이었다. 부부는 초신의 공덕을 곧바로 실감할 수 있었다. 입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이 잇따라 결정되어 안고 있던 부채를 불과 1개월 만에 모두 갚을 수 있었다. 또 히로유키의 위궤양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쾌되었다. 부부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힘차게 혼교에 나섰다. 벗들의 행복을 바라며 열심히 창제하고 활동에 힘쓰면 힘쓸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환희가 솟아오르는 생명의 연소와 약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 부부가 이제까지 체험한 적이 없는 충실한 경지였다. 게이코는 우주의 대생명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듯한 느낌이 간절했다. 이 고양된 생명이야말로 예술 창조의 원천이 아닌가. 이것이 있는 한 몇 살이 되어도 창조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다. 게이코는 불법의 힘을 실감했다. 그러나 학회에 대한 편견이 강한 시대여서 부부의 입시는 무용가들의 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인사를 해도 모두가 무시했다. 창가학회 선생님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무용가도 있었다. 100명 정도였던 문화생들도 하루에 5명에서 10명씩 그만두더니 결국에는 두세 명만 남고 말았다. 문화생들이 모두 나가버리자 생활도 궁핍해졌다. 그러나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가 출래하느니라.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라는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하니 신앙의 확신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무용가가 오우치 게이코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창각회는 폭력 종교이고 가난뱅이와 병자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당신이 그런 종교에 들어갔지요? 게이코는 의연하게 대답했다. 학회를 폭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중상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폭력을 휘둘렀단 말입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소문은 학회를 비방하기 위해 날조된 헛소문입니다. 또 가난뱅이와 병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신심에 면려해 생활고와 병고를 극복한 분들의 기쁨에 찬 체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번 해압에 나오셔서 직접 눈으로 학회의 진실을 확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부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다. 여보, 나는 학회의 올바름과 훌륭함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게 말이오.
그러나 무용가인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얼마나 훌륭한 예술을 완성시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학개원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무용을 보여주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간의 서문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학개원 중에 가난뱅이나 병자들이 많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당치도 않아요. 그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무용가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정말 그래요. 자신들은 특별하다고만 생각하여 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요. 한마디로 예술가 특유의 특권 의식이지요. 게이코가 분개하자 히로유키가 웃으면서 말했다. 너무 화내지 말아요. 우리도 신심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랬잖아. 오우치 부부는 학회 조직 속에서 활동에 면려하면서 민중의 진실한 빛남과 위대함을 통감하게 되었다.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벗의 행복을 바라며 포교와 격려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지들의 성실함, 나날이 불법의 생명 철학을 연찬하며 인간의 행복과 삶의 자세를 탐구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의 정열을 불태우는 닭이참 모두들 알려지지도 않고 지위도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존귀하고 숭고해 보였다. 또 부부는 신심에 힘쓰고 광선유포에 대한 사명감이 깊어지면서 예능에 대한 사고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명성을 추구하기 위한 예능이 아니라 민중의 사랑을 받고 민중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민중을 위한 예능을 탐구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마음은 예술부 멤버가 된 후로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금전이나 권위 그리고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민중을 위한 예술을 창조하고자 하는 부부의 생활은 몹시 힘들고 고달팠다. 학교 활동을 하기 위한 교통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런 중에도 부부는 강습이 있는 날 외에는 스튜디오 연습장을 학교의 회합 장소로 기꺼이 제공하며 광포의 최전선에서 뛰었다. 그런 오우치 부부의 가정 생활을 걱정해 계속해서 격려를 보낸 사람은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신이치는 오우치의 집을 방문해 이렇게 격려했다.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고생한 만큼 반드시 훌륭한 인생의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 불법입니다. 신심은 희망입니다. 두 분은 예술 분야의 개척자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창과 문화에 커다란 꽃을 피워 주십시오. 물이 흐르듯이 신심을 관철해야 합니다. 승부는 10년 후, 20년 후입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 부부는 광선유포를 위해 꿋꿋이 달리며 문화제가 개최될 때마다 댄스 안무 등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 도쿄 문화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제3 문명의 예술을 창조하고자 혼신을 다해 안무에 몰두했다. 댄스 환희에 출연하는 여자부에서 개개인의 움직임에 고도의 기술을 엮어 넣으면서도 전체가 주역이라는 집단의 미를 창조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댄스에 사용할 전위적인 창작곡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 그런 정해진 틀 속에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관계자들의 요청에 부응할 안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오지 부부는 고민했다. 무대는 국립 경기장이라는 넓은 운동장이고 출연자는 2,000명이다. 이 대집단의 연기에서는 직선적인 움직임과 속도감이 넘치는 연기 쪽이 효과가 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높은 예술성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매스게임이면서 최고의 예술로까지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것이 안무상의 최대 난제였다. 게다가 출연자들이 아마추어여서 몸이 딱딱하고 다리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부부는 문화제 당일까지는 출연자 전원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프리 마돈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곤란한 조건 속에서 성공해야 비로소 진실한 승리다. 또 거기에 바로 진정한 기쁨이 있다. 출연 멤버들도 모두 진지했다. 날이면 날마다 유연체조나 기본 스텝 등을 반복하면서 묵묵히 연습에 힘썼다. 평일 저녁 연습에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직장에서 곧바로 달려오는 사람도 있었다. 또 출연자에게는 교통비도 고민거리여서 귀가 때에는 바로 전철을 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걸어서 돌아가는 멤버도 있었다.
그래도 모두들 밝고 희망에 불탔다. 자신들이 전대미문의 대문화재를 맡은 주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연습도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 여자부들 사이에 어느 때부터인지 이런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다. 흐르는 땀이 나오는 한 아직 연습을 견디어낼 수 있다. 이 노래는 당시 널리 애창되던 유행가의 가사를 바꾼 것으로 연습을 위해 오가던 전철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 노래에는 도전의 숨결이 넘치고 있었다. 다 함께 노래하면서 밤길을 걸으면 연습의 피로도 싹 가셨다. 환희의 안무 첫 부분은 9월 초순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고자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본무대에 나가기 직전까지도 계속 변경되었다. 의상 또한 예술부 멤버가 담당했다. 출연자들이 입고 연기할 의상은 고대 그리스풍의 황색과 오렌지색으로 된 두 종류의 우아한 드레스였다. 그런데 실제로 의상을 입고 춤을 추어 보니 발랄함과 경쾌함이 부족했다. 출연자들의 머리카락 색깔이 검어서 무거운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관계자들 모두가 모여 다시 토의한 결과 머리는 갈색으로 물들이고 앞머리를 빗어 올리기로 결정했다.